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스코어 스토리체인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준수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발표의 주제는요. 기술이 만들어내는 입증 가능한 스토리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기술과 그리고 앞으로 사업의 방향에 대해서 한번 공유해드리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이렇게 발표드리러 나왔습니다. 저희 스토리체인 먼저 스토리체인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는 주식회사 스코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코어는 지금 창작자와 그리고 엔지니어들이 합해서 만든 회사입니다. 그래서 스토리를 코워킹한다라는 의미의 주식회사 스코어이고요. 프로젝트는 스토리체인이라고 하는 웹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영화 연출을 전공했지만 주로 이제 IT 업계에서 개발과 개발 기획을 맡고 있어 왔습니다. 저희 팀은 이제 영화를 450만 관객을 만든 정윤철 감독님을 비롯해서 SF 창작자들 그리고 엔지니어들이 함께 협업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스토리체인 서비스는 주로 블록체인 기반으로 창작을 하고 협업을 하고 그리고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창작물을 계약하는 서비스를 만들어서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5 버전 베타 서비스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배경 설명을 좀 길게 드리려고 합니다. 스토리 시장의 문서 시장의 특성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지적 재산권인데요. 지적 재산권은 이제 뒤에 가서 좀 여러 개념을 이제 설명드릴 텐데, 스토리 지적 재산권은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잘 아는 웹툰, 웹소설, 그리고 영화 시나리오, 즉 영상화되거나 출판화되기 전에 컨텐츠화될 어문 저작물을 가리킵니다. 이 어문 저작물들은 점점 포맷을 변환합니다. 사연이 되기도 하고 게시물이 되기도 하고 웹소설이 되기도 하고 이 웹소설은 다시 언어별로 계약이 되고 저작 재산권 계약이 나눠져서 계약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계약이 일어날 때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거래 가치가 달리게 됩니다. 이렇게 거래 가치가 다르게 되는 것을 일종의 이제 변곡점이라고 하죠. 출판화되고 영상화되기까지의 밸류체인 흐름이 있는데 그 계약 시장의 흐름입니다. 이때마다 거래 가치가 변동합니다. 하지만 이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적 재산권은 뭐 특표권, 상표권과 같이 특허청에서 등록한 어떤 등록주의 개념의 지적 재산권이 있는 반면 저작권 같은 경우는 개인이 입증해야 되는 어쨌든 등록하는 지적 재산권이 아닙니다. 그러한 특성 때문에 얼마나 입증을 잘 해야 하느냐, 분쟁 발생 시 입증을 얼만큼 잘해야 되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반면에 시장은 날로 커져가고 있고 일반 게시물과 다르게 연재라는 개념이 있어서 재방문할 이유가 많고 그리고 변곡점이 많아서 단기간 안에 투자자가 엑시트를 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은 그러한 지적 재산권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것을 비대면 온라인 계약 서비스로 상품화해서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그리고 컨텐츠 사업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시장은 자라나고 있지만 크게 4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도용 피해의 입증에 어려움이 있어서 온라인으로 비대면을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큰 시장인데 모두 다 오프라인에서 계약하는 시장으로 아직까지도 온라인화되고 있지 못합니다. 그것은 바로 온라인으로 문서의 어문 저작물의 원본이라든가 계약을 하려고 했을 때 믿을 수 없고 신뢰 확인 비용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창작 데이터를 얼만큼, 즉 어문 저작물의 채산성을 알 수가 없습니다. 가치가 얼마나 될지. 우리가 흔히 아는 뭐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어떤 자산들은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거래 가치의 근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문 저작물은 굉장히 주관적으로 그동안 평가되어 왔기 때문에 창작하는 그 과정의 데이터를 신뢰할 수가 없었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렇게 된 문제 때문에 이 어문 저작물 스토리라는 것을 자선화할 수가 없었습니다. 즉 컨텐츠화, 영화화, 드라마, 출판화 되기 전까지는 그 이전까지 밸류체인 단계에서의 거래 계약은 주관적으로 하거나 굉장히 거래 가치가 들쑥날쑥 했었습니다. 이를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로 저장해서 계약의 공정성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에 앞서 간단하게 한번 사례를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불법 사이트에 웹툰을 도용당한 작가들의 목소리입니다.
세 분이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계시고요. 정말 이제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할 정도로 이제 그렇게 심각하신 분도. 네, 이렇게 피해를 입은 웹툰 작가 50명이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네이버 같은 웹툰 제공업체가 아니라 작가 개인들이 대규모로 저작권을 인정받은 건 처음입니다. 이희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는 웹툰 작가 김동훈이라고 합니다. 저에게 웹툰은 자식이자 분신 같은 존재이고요. 만화를 빼고는 제 인생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저에겐 소중한 것입니다. 만화가 손희준입니다. 웹툰 작가이기도 하고요. 저에게 작품은 인생입니다. 인생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나와 함께 가는 동반자이자. 하지만 이들의 웹툰은 불법 사이트에서 마구잡이로 풀렸습니다. 미리 보기 등 유료 서비스 수입도 뚝 떨어졌습니다. 수익이 급감하는 폭이 화강곡선이 반토막이 아니라 3분의 1, 4분의 1 어디까지 떨어질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쭉쭉쭉쭉 떨어져 나갔었으니까요. 신고를 하고 불법 사이트를 차단해도 주소만 바꿔가며 계속 열렸습니다. 작가 50여 명이 함께 소송을 했습니다. 불법 사이트 운영자는 네이버 같은 웹툰 제공업체엔 10억 원을 배상했습니다. 하지만 작가들에겐 업체에서 원고료를 받았으니 피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한 지 약 2년 만에 법원은 작가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작가 당사자가 피해에 대해서 증명할 방법이 어렵기 때문에 이 판례를 남기고 싶었던 게 가장 컸었어요, 목적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 사이트 운영진은 웹툰 한 작품당 300만 원을 물어줘야 합니다. 모두 합치면 1억 원이 좀 넘습니다. 불법 사이트가 웹툰으로 벌어들인 돈의 15%도 안 됩니다. 이 정도 처벌로는 불법 웹툰 사이트가 계속 생겨나는 걸 못 막는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많이 아쉽죠. 보상을 바란다는 게 아니라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벌의 무게이기 때문에 죄의 무게가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신 것인가? 이런 느낌이 들었죠. 점점 지능적으로 변해가고 있는데 형량이 너무 가볍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재범이나 아니면 그 외에 다른 불법 웹툰 운영자들한테 경종을 울리기에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었고, 배상액이 적은 건 작가들이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워서입니다. 이런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배상액을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좀 도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상대방의 약간 이런 증명 책임을 좀 부과할 수 있는. JTBC 이희령입니다. 방금 보신 뉴스에서 저희가 포인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법원이 작가들에게 50명의 작가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굉장히 그 배상액이 작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어떤 징벌적 보상 제도가 없기 때문에 피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을 때, 증명할 수 없을 때 배상액이 굉장히 적다는 것입니다. 약 50명이 1억 5천 정도를 가져갔다고 합니다. 스토리의 원작에 대한 어떤 강력한 대항력을 갖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도 물론 제도적으로 콘텐츠진흥원의 분쟁조정위원회라든가 저작권위원회에서 대항력을 갖출 수 있는 어떤 제도와 절차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상세하게 창작물을 위주로 협업자들의 자잘한 액티비티 행동들, 어떻게 창작을 했으며 창작물이 완성되기까지의 계약 관계라든가 지불 이행 관계를 세세하게 증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이러한 저작 재산권에 대한 이용 허락권, 그리고 라이센스화에서 권리를 얼마나 비대면으로 나누고 손쉽게 계약할 수 있느냐를 기술로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배경을 위해서 지적재산권의 분류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적재산권은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특허청에서 관리할 수 있는 산업재산권이 있고요. 그리고 신지식재산권이 있고요. 저작권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작재산권은 어디서 등록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창작자가 창작할 때부터 자연적으로 발생합니다. 주로 이제 저작 인격권 같은 경우는 저작 인격권 같은 경우는 나눌 수 없는, 양도할 수 없는 저작자가 갖는 어떻게 고유의 권한이라고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작권은 다시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양도할 수 없는 저작 인격권과 양도할 수 있는 저작 재산권, 저작 인정권이 있습니다. 저희가 집중하는 것은 저작 재산권입니다. 저작 재산권에서도 이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라든가 대여권입니다. 이 권리를 이제
온라인에서 어떻게 비대면으로 나눌 수 있고 미래 수익 RS를 나눌 수 있는지를 굉장히 쉽게 마치 내가 SNS, 소셜 네트워크 쓰듯이 쉽게 쓸 수 있도록 개발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재밌는 사례를 하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런 작품이 있습니다. 이 미술 작품입니다. 예. 이탈리아 예술가 마우리치오 카델라라는 어떤 작가가 코미디언이라고 하는 작품으로 이렇게 바나나를 하나 전시했습니다. 갤러리에서 한참 이렇게 전시되었는데 이 작품이 약 12만 달러, 그러니까 한 1억 4천에서 1억 5천 정도에 팔렸다고 합니다. 근데 더 웃긴 건 마지막 날, 전시가 끝나는 마지막 날 한 행위 예술가가 바나나를 먹어 치웠습니다. 아마 이분은 좀 지적재산권에서 뭔가 좀 아시는 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적재산권은 물성 그 자체뿐 아니라 인증서가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아셨던 거죠. 이 물성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컨셉 그리고 이 작품에 대한 저작재산권에 대한 인증서가 중요했던 거죠. 그걸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금방 유통기한이 지나면은 썩어 문드러질 바나나 그 자체가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죠. 지적재산권을 흔히들 그래서 이제 무형재산이라고 합니다. 즉 유형의 바나나 그 자체가 아니라 어떤 컨셉추얼 아트로서 컨셉과 복제권, 아까 말씀드린 전시권, 양도 가능한 어떤 지적재산권에 대한 계약과 인증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전부터 예술 작품은 이런 지적재산권이 법령으로 정비되기 전까지라도 어떤 고유성, 아우라라고 칭하는 어떤 고유성을 산다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즉, 그 작품이 그 물성이 망가지더라도 다시 재현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정신, 컨셉, 그 작가가 만들어낸 그 현재성, 아우라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히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죠. 그것을 바로 구매한다는 개념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기술의 시대에 와서 이제 지금의 시대에 와서는 그것을 어떻게 아우라라고 하는 거, 히스토리라고 하는 거, 그 고유성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라는 거에 굉장히 의문점이 많았죠. 컴퓨터는 왜냐하면 공유 가능하고 얼마든지 복제 가능한 건데 거기에서 어떻게 복제되지 않고 고유성을 획득하고 이를 다시 또 예술 분야라든가 지적재산권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되었습니다. 블록체인에서 핵심 가치는 무엇일까요? 믿을 수 없는 무신뢰자 간의 거래 기록을 신뢰 있게 검증하는 행위이겠죠. 하지만 충분하지는 않지만 함축 설명하자면 탈중앙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컨텐츠를 창작하는 기여도, 컨텐츠를 읽고 재미있다고 후원하는 기여도는 함부로 탈중화할 경우에 돌이킬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마치 기트 구조의 스테이징 에리아처럼 중간층을 생성해서 데이터의 신뢰도의 비중에 따라서 온체인화 저장될 데이터와 좀 낮은 단계의 추적 기록을 저장할 데이터를 분리해서 저장하게 합니다. 그럼 블록체인상에서 저작재산권의 엔터티, 즉 실체는 무엇일까요? 저희 같은 거는 디앱 그 자체로 설정을 했습니다. EOA랑 컨트랙트라든가 트랜잭션 해시로 할 수도 있지만 다음과 같은 우측에서 보는 예측 가능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특히 토큰 이동이 필요 없는 신뢰 기록 데이터도 무조건 트랜잭션화해서 마이크로한 토큰 이동이 있어야 된다든가 로그 기록을 굉장히 적은 장소에 저장해야 된다든가 충분한 시간의 시뮬레이션을 마치고 가설 검증을 한 후에 올리고 싶은데 그럴 수 없다는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지금 장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해결하려고 합니다. 즉 우측에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유저들이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어문 저작물을 계약을 하고 스토리를 생성하고 수정하고 대사를 저장하는 행동들이죠. 이런 행동들 모두 다 트랜잭션화할 경우에는 다 토큰들이 이동을 하거나 혹은 솔리디티를 계속해서 만들어내야 되거나 만들어내고 폐기하고 업데이트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조금 신뢰도가 낮거나 토큰 이동까지 필요 없는 데이터 같은 경우는 트레이스라고 하는 루니버스의 새로운 기능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랬을 경우에는 어문 저작물에 대한 데이터를 조금 더 이제 솔리디티 개발 없이, 컨트랙트 개발 없이 프로그래머블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이슨 구조로 어문 저작물의 기여도 데이터를 저장할 경우에는 굉장히 비용이 절감되게 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하나의 스토리, 어문 저작물에 대해서 계약 관계, 그리고 계약자, 기여 관계 같은 것들을 시각화해서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보여주고자 합니다. 즉, 가치 있는 유저의 계약 이행, 그리고 입증에 필요한 활동들은 블록체인상에서 트랜잭션으로 바로 기록하고 굉장히 마이크로한 기여 활동, 하지만 언젠가는 신뢰에 기반이 되어야 되는 데이터 같은 경우는 트레이스로 기록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굉장히 인프라 차원이고 최종 엔드 유저에게는 과연 그러한 고민이 필요할까요? 엔드 유저라고 하는 건 쉽게 창작하고자 하는 크리에이터라든가 독자 이용자라든가 투자자 이용자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앞서서 말씀드린 고신뢰 데이터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사실 알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오직 분쟁이 발생하거나 자신의 피해를 입증할 필요가 있거나 해외 사용자들에게 신뢰 있게 이거 자신의 소유권을 인정하거나 저작재산권의 계약을 인증해야 될 때는 필요하겠죠. 하지만 일반 많은 그러한 일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재미있게 사용하고 싶어하는 사용자들은 앞선 이유보다는 여기 지금 장표에서 말씀드리는 두 가지 핵심적인 이유가 더 클 것입니다. 즉, 크리에이터는 아주 쉽게 창작해서 빠르게 자신의 웹소설, 웹툰을 빠르게 창작하고 빠르게 수익을 얻고 권리를 동시에 보호받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일반 이용자들은 보면서 보기만 해도 리워드를 받고 특정 리액션을 하면서 작가에게 피드백을 주면서 발전시키고 공유해주면 네트워크 효과를 만들면 그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되는 거죠. 또는 투자자 이용자 같은 경우는 스테이킹을 하거나 해서 초기 창작에 대한 후원과 스테이킹을 함으로 인해서 경제적 이득을 창작자에게 제공하고 미래에 거래 가치가 상승했을 때 차익을 보게 되는 것을 실현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최종 엔드 사용자들의 페인 포인트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솔루션을 개발해 왔습니다. 스토리 창작 기여에 따른 리워드 분배 시스템을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으로 만들게끔 하는 특허를 저희가 출원하고 등록하였고요. 독자들을 위한 인터랙션 뷰어, 즉 독자들이 보면서 상호작용을 할 때마다 리워드를 얻고 계약이 실행되게끔 하는 뷰어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비대면으로 비밀 유지 계약을 하면서도 거래 계약을 온라인으로 창작물에 대한 거래 계약을 할 수 있는 스마트 NDA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현재까지 개발 구현도는 1.5 버전으로 올해 21년 1월 1일에 베타 서비스 런칭을 두 번째로 하였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유튜버 크리에이터들이 대본을 쓴 것을 다시 또 영상화해서 자동으로 버튼 한 번을 누르면 유튜브에 올릴 수 있는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톡션이라고 하는 기능을 만들어서 지금 런칭하였습니다. 저희 제품의 이제 차별성은 온라인에서 다수가 협업으로 저작을 했을 때 그림 창작 기여도, 번역 창작 기여도, 보조 작가의 기여도를 산정해서 수익 분배를 나눌 수 있는 어떤 그런 알고리즘, 그리고 스토리의 지적재산권이 작은 아이디어에서 출발해서 웹소설, 웹툰, 드라마, 영상화 됐을 때 어떻게 성장하는지에 대한 각각 매트릭스를 나눠서 성장을 측정하는 알고리즘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랙션 뷰어, 저작물 비대면 거래 계약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의 이제 유저의 역할별 활동을 보면요. 어문 저작물, 스토리의 저작자 같은 경우는 컨트랙트를 문서에 대한 계약을 할 수가 있고요. 창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듀서는 저작재산권, 프로듀서라고 하면 이제 전문 진짜 프로듀서도 있지만 토큰을 통해서 양도 차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문 저작물에 대해 스테이킹하거나 후원을 해서 저작재산권의 권리를 가져가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프로듀서라고 하는 유저 롤이 행동을 하게 될 때 이렇게 창작물이 영상화, 출판화되면서 라이센스 계약이 일어날 때, 유료화될 때 일정 부분 수익을 정산받을 수 있는, 엑시트 받을 수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웹소설 플랫폼에서의 일반 독자들 같은 경우는 재미있는 스토리를 읽으면서 다양한
리액션 아이템들, 인터랙션 아이템들, 그리고 게이미피케이션 아이템들을 구매하고 소비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익 모델 형태를 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독자들은 이렇게 소설을 읽거나 인터랙션 스토리를 읽습니다. 마치 채팅형 소설과 같이 생긴 컨텐츠를 소비합니다. 이때 각각 라인 바이 라인마다 자기가 인터랙션하고 리액션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아이템 소비 버튼을 눌러서 토큰을 소비할 수도 있고 아이템을 구매해서 소비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수익 모델은 이제 수수료입니다. 보통 오프라인에서 영화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약 15%의 중개자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를 온라인화했을 때 좀 더 낮은, 더 저렴하지만 손쉽게 신뢰하면서 계약할 수 있는 계약 수수료를 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창작물 에디터와 그리고 창작물 스토리를 구독할 수 있는 구독 멤버십 수익 모델 형태가 있습니다. 이러한 수익 모델 형태는 점차적으로 도입기에서 성공기로 갈수록 스토리를 위주로 유저의 액티비티별로 유료로 소비될 아이템의 판매 비중을 높이는 형태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계약 수수료의 비중이라든가 멤버십 티켓 판매의 비중보다는 스토리를 위주로 독자들이 얼마나 많은 게임성 아이템을 소비하게끔 하는가, 이쪽에 3년 매출, 4년 매출을 시뮬레이션 했을 때 더 높게 비중을 가져가는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유사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얼마 전에 네이버가 이제 6,600억에 인수했다고 하는 와패드가 있죠. 와패드도 있고 북미의 얀이라고 하는 채팅형 웹소설 플랫폼도 있습니다. 이들 같은 경우는 다 오프라인에서 이제 인력 충원으로 계약을 맺고 PD들이 계약을 맺고 스토리 IP 지적재산권을 구매하고 계약하고 60개국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물, 스토리 창작물이 늘어날수록 굉장히 인건비가 상승하는 구조이고, 그 다음에 한 번에 마시브하게 개인이 어떤 권한이 없거나 힘이 약한 개인 같은 경우는 자신의 창작물을 올려도 쉽게 주목받거나 계약하기가 힘든데요. 그런 것들을 약간 기술로서 좀 하려고 이들 어떤 경쟁자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저희는 집중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비대면 도용 방지 계약이라든가 오픈 소스,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세계에서는 이제 기터브가 굉장히 유명하죠. 프로그래밍이 발전할 수 있었던 거는 사실은 오픈 소스를 통해서 작은 모듈들을 공개했을 때 더 발전시키고 브랜치해가고 포크해갈 수 있는 기능이 있었듯이 스토리 세계에서도 그러한 브랜치 개념과 포크 개념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토리 리메이크하는 브랜치 기능들, 그리고 개인이 누구든지 수익화할 수 있게끔 스토리를 위주로 인터랙션 버튼을 생성하고 수익화할 수 있는 기능들, 그리고 캐릭터를 스토리에다 올릴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채팅형 웹소설이라든가 웹툰을 올려서 상품화하고 유료화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저희는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저희는 이제 실제 개발 중인 것 몇 가지는 빼고는 베타 서비스에 공개 오픈하고 있고요. 상당 부분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시장은 국내에만 한 14.5조 정도 시장이 문서 계약, 스토리, 콘텐츠의 계약 시장입니다. 이 중에 이제 저희가 시장의 어떤 크기보다 저희가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은 스타트업으로서 유효 가능하게 도달할 수 있는, 저희가 손 뻗어서 점유할 수 있는 시장의 크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초반에는 인터랙션 스토리 시장, 채팅형 웹소설 시장 분야를 선점 좀 하려고 합니다. 채팅형 웹소설 분야로 조금 더 집중해서 그쪽에 포커싱해서 저희가 지표를 달성하려고 합니다. 투자 단계별 이제 성장 전략, 스케일업 전략으로는 저희는 초기 집중할 인터랙션 스토리부터 영화, 드라마화될 스토리까지 각 단계별로 저희가 도달해야 될 수치들을 뽑아왔습니다. 작게는 100개에서 200개 스토리를 활용해서 계약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까지 무형자산 취급을 받아왔던 스토리 IP, 스토리 지적재산권을 분산 원장 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구조화되고 분쟁 발생 시 입증 가능하도록 저장화돼서 신뢰 있게 계약이 되는 사례를 빠르게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럼 무엇이 그토록 블록체인의 데이터를 유니크하고 고유하게 하는 것일까요? 다시 한번 본질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지적재산권에서도 그 가치가 고유해야지 거래 가치가 생기고 채산성이 있고 비대면으로 신뢰 있게 구매할 어떤 자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비유법으로 하나 영화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의 어떤 에피소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 은교를 혹시 보셨는지요? 은교가 이제 안나수이 브랜드라는 거울을 이제 보고 있다가 젊은 작가가 이제 그림에서 보듯이 와갖고 야! 합니다. 근데 언덕에서 거울을 보고 있던 은교는 거울을 떨어뜨리죠. 그리고 그 거울이 어떤 거울인데 발을 막 동동 구르죠. 그러니까 젊은 작가는 똑같은 거울로 내가 하나 사줄게 이럽니다. 은교에게는 단 하나밖에 없는 거울이어서 그게 어떻게 똑같아? 라고 난리 칩니다. 그러자 나이 드신 우리 선생님 분은 그 위험한 언덕에 내려가서 안나수이 거울을 찾아서 은교에게 집어줍니다. 무엇이 은교에게는 그 흔하디 흔한 안나수이 공산품이 그토록 소중하게 되었을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분홍색 그림에서 있다시피 하나의 지적재산권을 위시로 여러 사람들이 창작을 하고 전시를 하고 인증을 하고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이러한 어떤 행동들이 합의를 하고 신뢰 있게 데이터를 저장하는 행동들입니다. 그러한 행동들이 어떤 지적재산권을 고유하게 만드는 그 기록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데이터가 블록체인상에서 해시파워로 채굴을 한다는 게 콘텐츠 산업, 스토리 산업에서 그토록 중요한 일일까 생각하면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블록체인 인프라 단계에서는 데이터의 검증 행위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콘텐츠 산업 레이어에서는 그 작품이 가진 자산으로서 대우받아야 할 로직, 어떻게 신뢰 있게 데이터가 거래 계약의 데이터가 저장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내가 저작재산권을 좀 더 손쉽게 입증할 수가 있는지, 입증한 데이터는 그만큼 금전적 가치로 보상받을 수가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저작권 재산권의 분류에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라든가 대여권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뭐 유명한 여신강림이라고 하는 웹소설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요. 같은 여신강림의 웹소설에 대해서 저작재산권을 A라는 사람이 갖고 있고 B라는 사람이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A라는 사람은 종이계약으로 이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았습니다. B라는 사람은 블록체인을 통해서 양도받았습니다. 어떤 게 더 비대면으로 권리를 사고팔 때 더 신뢰도가 있을까요? 지금으로서는 사실 종이계약이 더 가치를 신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측에 써놨다시피 그 신뢰를 확인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야 됩니다. 실소유권자인지 저작자의 승인을 받았는지 신원 확인을 했는지 가격, 형성의 조건이 무엇인지 혹시 신탁관리자가 있는지 이 계약에 에이전시나 뭐 중개자가 있는지 그 관계를 한 사람의 말로는 믿을 수 없고 여러 번 확인해야 재검증해야 되는 단계가 있죠. 많은 일들이 잘게 트레이스에 저장되고 트랜잭션화 되었을 때 이런 것들이 온라인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B가 비대면으로 계약할 때는 더 쉬울 수 있습니다. 더 믿을 만할 수도 있죠. 그러한 세상은 이제 조금씩 기술로서 열어가기 위해서 한 발 한 발 내딛어야 되는데요. 그런 세상이 왔을 때 바로 어떤 지적재산권, 특히 예술계의 어떤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유니크한 아우라라고 하는 것은 블록체인 상에 기록된 트랜잭션 히스토리 그 자체가 되지 않을까 저희는 예상합니다. 즉
은교에게 있어서 그 공산품 거울은 복제되고 다시 뭐 사면 되는 거울이 아니라 사랑을 받았던 엄마가 생일로 선물로 준 유일하게 엄마가 자신에게 사랑을 해줬던 기억이 담긴 거울이라는 거죠. 그러한 어떤 히스토리와 스토리를 그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단 하나밖에 없는 거울이었던 것입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나이 드신 작가님은 언덕에서 그 거울을 주워주었던 거죠. 어떤 작품의 물성 그 자체와 더불어 인증서, 어떤 거래 기록이 있는지 똑같은 내용의 어문 저작물이라고 하더라도 얼만큼 신뢰도 있게끔 저작, 수정, 거래, 계약, 투자 기록이 얼마나 신뢰 있게 저장되는지 그 히스토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아우라, 판매되어야 할 가격을 책정받을 아우라가 달라질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곧 콘텐츠 지적재산권을 자산화하는 결정적 근거로 자리매김될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저희 주식회사 스코어의 스토리체인 팀을 소개하면요. 저는 이제 뭐 JTBC 플러스에서 기자들이 쓰는 컨텐츠 에디터, 컨텐츠 관리 툴 같은 것을 저희는 만들었고요. 또 한 100만 유저였던 뷰티톡이라든가 캠핑톡을 만들었던 이승주 개발이사와 그리고 SF 협회장이셨던 박상준 SF 스토리 컨텐츠 편집장님, 그리고 정윤철 영화 감독님, 그리고 저희 디자이너, UX 디자이너와 백엔드 개발자들이 모여서 같이 협업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초기 창업 패키지를 비롯해서 여러 정부 지원 사업과 그런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요. 16곳의 파트너를 맺고 현재 이제 국민대학교와는 이제 스토리 작가 양성 융성 사업을 해오고 마쳐왔습니다. 앞으로 맨 처음에 뉴스에서 보셨듯이 입증을 잘 할 수 없어서 피해 사례를 입증을 잘 하기 힘들어서 저작권에 대한 피해 배상금이 적을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없었으면 합니다. 저작재산권을 이용해서 누구든지 라이센스화해서 권리를 얼마나 비대면으로 나누고 손쉽게 계약할 수 있느냐, 그 문제를 어떻게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느냐가 저희 플랫폼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쟁 시 손해를 조금이라도 더 잘 입증할 수 있고 신뢰 비용을 얼마나 줄일 수 있고 또 신뢰할 수 없었던 해외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저작 재산권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신뢰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려고 하는 그 핵심 가치를 빠르게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이러한 것을 이제 실현했을 때 영상화되고 출판화될 콘텐츠화될 스토리에 대한 지적재산권 계약을 조금 더 빠르게 계약할 수 있는 이야기 자산화 플랫폼으로서 저희는 성장하려고 합니다. 아래 URL이 있습니다. 들어오시면은 1.5 버전 서비스 중인 것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컨텐츠화될 스토리 지적 재산권을 계약할 수 있고 누구나 소셜 창작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위시로 해서 입증을 잘 할 수 있는 지적 재산권에 대해서 저희 프로젝트와 함께 공유드렸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칩니다.